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부교재 마지막 시험 범위의 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진도를 끝내보려고 제 딴에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선을 함께 다하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교재 32페이지 중세의 변화와 쇠퇴. 자, 중세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중세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서 중세는 변화하고 그것이 변화의 끝 지점은 결국 새로운 시대의 도래. 중세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첫머리에 십자군 전쟁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 시간에 조금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1096년부터 1270년 약 한 200여 년 가까운 동안 우리 중세에서 정말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 십자군 전쟁 오늘 좀 본격적으로 배울게요. 자, 배경을 볼까요? 배경. 서유럽은 농업 방법의 개선이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경작지가 필요하고 대외 팽창을 시도하게 되었다. 자, 그렇지. 중세가 이제 안정화된 거예요. 안정화되고 자원에서도 이제 많은 생산물이 나오고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경작지도 많으면 안 될까? 생산물 더 많으면 안 될까? 지금 가진 땅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는 욕심이 나는 겁니다. 뭔가 더 갖고 싶다 이러한 어떠한 욕심, 팽창의 욕심이 이제 서유럽은 있었던 것이고 마침 그때에 지금 보는 대로 셀주크 투르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셀주크 투르크가 쭉 하고 밀어붙여서 성지였던 예루살렘의 순례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뭔가 계기가 하나 마련된 거죠. 비잔티움은 위기에 빠졌었고 쇠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길 수 없으면 바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곁에 있는 기독교의 친구죠. 같은 기독교 세력이었던 서유럽에게 그리고 서유럽의 로마 교황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은 아마도 셀주크 투르크예요. 자,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 예루살렘의 순례자를 박해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더라.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구원을 요청하더라. 황제는 곧 교황이겠죠, 교황. 로마 교황이 이 구원 요청을 받았어요. 지금 로마 교황은 한껏 위세가 대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카노사의 굴욕으로 세속군주를 짓누르고 있었던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지금 비잔티움 황제에게 살려주세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로 이때 잘됐다 이것들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꽃이다 이것들아, 이런 얘기하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형으로서,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껴줘야지. 이게 이제 대범하고 윗사람의 어떤 모습이죠. 바로 교황은 바로 이 기회를 틈타면서 기독교 세력 전체의 우두머리로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판단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제 전쟁의 주도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세속의 어떤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 요걸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원을 늘려보자, 땅을 늘려보자, 이런 어떤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상인들도 역시 돈벌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은 말이죠, 물론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세력을 압박했네라는 어떤 종교적인 것이 있지만 대단히 세속적인 욕망, 상인들과 제후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면 교황의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뒤엉켜서 시작된 전쟁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개해 볼까요? 자,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시작했냐? 자, 아주 중요한 거죠. 밑줄 끌레르몬 공의. 자, 끌레르몬 공의를 주도한 사람 우르바누스 2세라는 바로 이 교황이에요. 교황까지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는 두 번째 공의예요. 우리 콘스탄누스 대제 때 우리 니케아 공의, 우리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그러한 삼위일체 논쟁을 벌였던 니케아 공의와 더불어서 두 번째 공의, 지난 시간에 한번 필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개시점 끌레르몬 공의. 자, 우르바누스 2세의 끌레르몬 공의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티옥, 그리고 그 밖의 도시들에서
그리스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 5대 교구 지난번 본 것처럼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외하고는 다 이슬람 세력으로 들어간 거죠. 특히나 예루살렘이 지금 셀주크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침략이 계속되어서, 자, 여기서 튀르크는 누굴까요? 셀주크죠. 조심하셔야 돼요. 오스만 아닙니다. 오스만 일 수 없어요. 셀주크가 침략을 계속한다. 마침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다다르고 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위협당하고 있다. 정확하게 십자군 전쟁의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신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지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종교적인 호소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호소. 그런데 좀 가다 보면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 그대들이 사는 이 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참 빈궁하다.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불행한 자,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우리 땅 좀 사러 가자. 땅 얻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교황도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죠. 야, 제후들 너희 땅 필요하지 않냐? 전쟁에 참전해. 참전하면 내가 땅 줄게.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니네 가져. 바로 이러한 이 우르바누스 2세에 바로 이 클레르몬 공의의 연설이 기점이 되어서 십자군 전쟁 200년의 역사가 그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성지 탈환을 열어야 한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우리가 박해받아서 되냐라는 이야기로 사실 표방하였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종교적인 욕망도 있지만 세속적인 욕망들이 뒤엉키면서 전쟁이 시작되더라.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교재에 있는 지도예요. 뭐 여러 가지 지도가 있고, 자, 이쪽에 이제 흐린 선이 기독교 서유럽 지역의 기독교 세력이고, 이 진한 게 이제 그리스 정교, 이쪽 카톨릭, 그리스 정교, 요 이제 빗금친 게 이제 이슬람 세력. 결국 여기서 충돌한 거죠. 빵 하고 충돌을 한 거고. 자, 거기 보면 이제 십자군 전쟁이 저 위에 이제 클레르몽, 여기는 안 보이네요. 클레르몽에서 이제 결의가 되어서, 자, 여러 차례 8차에 거쳐서 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1차와 4차입니다. 1차와 4차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차와 4차는 노선까지 좀 봐야 돼요. 선을 보고 1차구나, 선을 보고 4차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클레르몽 공예를 통해서 이제 1차 때가 가장 많은 병력들이 가장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여기 지금 1차의 선들 보이죠? 직선이에요. 자, 점선이 아니고, 자, 저 유럽에서 잔뜩 모아갖고 어디로 갑니까? 자,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모여갖고, 자, 성지 탈환한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겠죠? 예루살렘까지 닿는 선. 예루살렘까지 닿는 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다시 되찾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기독교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거기 나오는 1차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다가 바로 1차입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다가 바로 1차예요. 1차.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겼구나. 기독교가 이겼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글쎄요, 이게 아쉬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뺏겨요. 금방 뺏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기는 듯 하였으나 다시 팽팽하게 전개된다가 오히려 정답에 좀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1차예요. 1차. 끝선이 예루살렘까지 간다. 그곳에 예루살렘 왕국 세운다. 세우고 나서도 사실은 대단히 처참했어요. 전쟁을.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같이 갔었던 제후라든지 기사들이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당시에 그 교황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교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을 죽여도 된다. 우리는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악마들, 이교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살해, 전쟁에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요. 아까 그 클레르몬 공의에 나오죠. 그래서 신이 그걸 구원해 준다고 하잖아. 마치 이슬람의 지하드 성전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슬람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가 무릎까지 닿았다라고 말하죠. 강을 이루었다. 그 당시에 이슬람 애들이 금은보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금화를 삼켰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 금화 찾겠다고 이슬람 사람 죽이고 배를 많이 갈랐대요. 그 이슬람 애들이 씨앗을 뿌려서 양말 씨앗 나온다고 애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이게 초장부터 종교적 전쟁이 사실 아닌 모습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보입니다. 자, 결국 팽팽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제 4차 볼까요? 4차. 자, 4차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잔티움 때 잠깐 봤는데 이제 1차 있었고 2차, 3차 뭐 진행됐는데 뭐 별 소득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전쟁은 소득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비용이 계속해서 누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무언가 전쟁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군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베네치아 상인을 중심으로 해 상인들에게 땡겨 쓴 겁니다. 야, 돈 투자해. 내가 전쟁 이기면 갚을게. 베네치아 상인들도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해서 사실 팽팽히 전개되어서 돈을 날릴 정도의 그런 위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은 야, 우리가 이 전쟁 왜 하냐? 이 비잔티움 이놈들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이놈들은 지금 비용을 안 내고 있다. 야, 거기서 우리 비용을 상쇄하자. 거기서 좀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놀랍게도 십자군이 베네치아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독교 세력인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4차는 보세요.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4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왜? 여기를 쳤으니까. 이슬람을 친 게 아니고 자기의 편을 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틴 제국이라고 나라까지 세워버렸어요. 그야말로 이 전쟁이 산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깡패가 나타나서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여자를 때려요. 그럼 안 되죠. 지금 십자군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리고 거기를 엄청나게 약탈했어요. 그 성소피아 성당 십자가까지 다 들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십자군 정도 돼버리면 이 십자군 전쟁이 도대체 종교로부터 시작한 건지 세속적인 전쟁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자, 4차 십자군. 베네치아 상인이 개입함으로써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거기에 라틴 제국. 여기는 예루살렘 왕국, 여기는 라틴 제국이 세워지면서 전쟁은 산으로 간다. 그러면서도 이제 8차까지 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결과가 아주 중요해요. 자, 전개는 1차와 4차의 선이라든지 특징을 좀 살피시고 결과가 결국 십자군 전쟁을 본 이유는 바로 이 결과입니다. 중세의 변화를 촉구하고 쇠퇴를 가속화시켰던 결과. 첫 번째, 결과는 기본적으로 봉건사의 해체를 촉진시켰다. 정치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을 주도한 게 교황이죠. 그리고 교황을 따라서 나선 것이 제후와 기사들. 바로 이들이 봉건 지배층이죠. 이 봉건 지배층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실상 졌어요. 그럼 이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전비를 다 날리고 모든 걸 때려박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결국 이들이 쇠퇴하게 되고 그 쇠퇴한 그 자리,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하냐? 왕이 차지합니다. 왕이 차지한다는 것은 왕권이 강화된다는 말이고 왕권의 강화는 중앙집권하죠. 그러니까 중세의 지방분권이 결국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뭐냐?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대가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상공업과 동방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중해 원거리 무역이 활성화된다. 중세는 어쨌든 농업사회죠. 물론 동유럽이 약간의 그러한 상업적인 기운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유럽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농업사회인데 이 전쟁은 결국 교류의 문이에요. 바로 이 교류의 문이 열려버리면서 지중해가 뻥 하고 열리고 지중해로 동방무역이 동서교역로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쪽에서 이제 동서교역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서교역로가 지중해가 열려버리면서 특히나 이탈리아 북부 쪽, 여러분이 잘 아는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뭐 이런데 머물면서 동서교역의 물건들이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상업적으로 번성하게 되고 이 경제적 번성은 이후에 배우게 될 르네상스에 또 영향을 미치죠. 르네상스가 이 돈 번 사람들이 결국 미술, 어떤 예술로 투자하면서 르네상스가 열리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중해가 열리고 그리고 저 먼 거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지중해 원거리 무역이에요. 지중해가 열리고 저 동서의 동양의 문물이 먼 거리 원거리를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꼽히게 되고 여기서 상품이 잔뜩 열렸다면 이제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 여기 위에, 저 위에 한자동맹. 저기 독일 지역이죠. 함부르크라든지 르베크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 도시가 생기고 이 중세 도시에서 다시 이런 문물들을 받아가는 거죠.
이 한자 동맹을 중심으로 한 북부 유럽의 교역권,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교역권, 여기를 연결하는 게 이 쌍파뉴나 아니면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한 바로 요 지역이 이제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여기 보면 동방의 물건들이 이슬람 상인으로부터 들어와서 지중해 이탈리아 북부 쪽으로 머물면서 지중해 교역의 문이 열리고, 자 이게 저 북유럽의 한자 동맹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도시들로 전해질 적에 그 중간에 관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쌍파뉴죠. 자 이러면서 유럽은 전체적으로, 서유럽은 전체적으로 농업적 기운에서 상업적 기운으로 전환돼 나가더라. 이게 중세와 다른 색깔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계절이 바뀌듯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자, 세 번째. 문화적으로는 이슬람과 이제 교류가 되고,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이 밀어닥쳐서 지난번에 보듯이 우리 스콜라 철학이 유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세에 가장 색깔 있는 어떤 정치 세력들 아니면 경제적인 문화들, 문화적인 부반들이 다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 쪽이 시험적인 언급이 참 많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 다 봤어요. 자, 2번. 봉건사회가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변화의 어떠한 도화선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세가 이제 하나둘 쇠락해 나간다. 이게 이제 2번이고, 시점은 뭐겠어요? 십자군 전쟁 이후가 됩니다. 자, 1번. 자, 1번이 방금 봤던 바로 지중해 원거리 무역이에요. 아까 경제 쪽으로 봤죠? 다시 한번 살필까요? 자, 동방무역의 노선, 동서교역로가 이쪽으로 지중해가 열려버리면서 특히나 이탈리아 반도의 북이탈리아 이쪽 지역으로 물산이, 동방의 물산들이 잔뜩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중해 교역권, 특히나 북부의 자 이런 도시들 이탈리아 도시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지중해 동방무역의 일종의 거점을 이루더라라는 이야기. 자, 이 거점의 그러한 풍부한 경제력은 이후 다음에 배우게 될 르네상스의 하나의 조건이 되더라. 이런 것도 그냥 먼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 물산이 머물지 않고 자 북부 교역권까지 넘어갈 적에 이 북부 쪽에도 북유럽 교역권이죠. 북유럽 교역권에도 중세 도시들이 막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함부르크, 루이베크. 저런 명사들 좀 기억해 두세요. 독일 쪽이죠. 독일이 지중해 쪽은 아닌 걸 아실 테니까 북유럽 쪽이다. 저기에 뭐 룩셈부르크도 있죠. 저 부르크라는 말이 뭐냐? 저쪽 도시에 특히나 부르크라는 말이 많아요. 부르크는 성이에요. 성을 뜻합니다. 제 장원의 성 같은 성들이에요. 도시의 성이기도 하고, 우리 한양도성이 있었죠. 그 조선에. 조선 후기가 되면 상인들이 이제 한양도성에 어디로 모이냐? 그 문 주변으로 모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도성 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번한 그 한양도성의 서대문이니 동대문이 그곳에 모여서 상업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이연이니 칠펜이 이런 곳이 바로 그 성의 관문에 있었던 상업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부르크, 이 중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이 부르크 주변으로 상인들이 여기도 모여요. 거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상인들을 부르크의 이름을 따서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 혹은 성 안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상인들을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가 바로 부르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과 관련된 사람들. 자, 어쨌든 상업적 기운이 있었고 이들이 서로 연관을 해서 일종의 동맹을 결성하는데 그게 바로 한자 동맹입니다. 간혹가다 한자 동맹을 지시하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바로 북유럽의 그런 교역권을 지시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 북유럽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하는 것이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쌍파뉴를 중심으로 한 정기시장. 이곳에 뭐 양모도 많았고 물품이 이제 이곳에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기시가 뭐예요? 항상 열리는 시장이죠. 항상 열리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5일장이 열리죠. 5일장이 뭡니까?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왜? 매일 열릴 정도의 상업이 없기 때문에 5일에 한 번 정도면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 5일장에서 정기시장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매일매일 열린다, 바뀌어 나가요.
왜냐? 물산이 더 풍부해지고 상인이 더 활성화되고 상품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화폐가 많이 돌고 바로 상업적인 기운이 더더욱 활성화되면 매일 열리는 거예요. 바로 쌍판유가 정기시로 열렸다는 건 그만큼 물산이 빈번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중해 무역권, 북유럽 무역권, 쌍판유의 정기시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은 이제 완연하게 상업적 기운으로 전환돼 나간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지중해가 열리고 동방물산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뭐라 그러냐? 지중해 원거리 무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중세 도시들이 성장하는 거죠. 사실 중세 도시는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 때는 정말 그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처럼 이 장원이라는 어떤 농업적인 중세 기운에 떠 있는 섬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엔 미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든든한 댐이 아주 큰 댐이 구멍 하나 나면 댐이 무너집니다. 중세 도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중세 도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원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중세 도시. 자, 중세 도시를 처음에 이제 연 것은 상인들이다. 이 상인들이 저기는 이제 도시들이 결성한 게 한자 동맹이고 상인들이 자신들의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성한 일종의 조합이 뭐냐? 길드죠, 길드. 우리 뭐 이렇게 게임할 때도 길드 많이 전 게임을 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상인조합, 상인길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조직이 힘이 센 거고 이 조직이 이제 하나의 터전을 갖고 싶은 거지. 영주가 장원을 운영하듯이 터전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장원을 사들이는 거예요. 얘는 돈이 많거든. 그 장원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원을 이제 중세도시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상인이 주도로 해서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뭐 협의만 잘 돼서 영주에게 협의만 잘 되면 영주에게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돈으로 특허장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뭐냐?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영주가 안 팔려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찾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무력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무력 없이 사기도 하고 때로는 무력을 통해서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중세의 여러 곳에 서서히 이제 중세 도시가 누구를 중심으로? 상인길드를 중심으로 형성되더라. 그러면 상인길드가 돈 내고 피 흘리면서 얻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도시의 자치권, 이 도시의 통치권은 누가 갖냐? 상인길드가 갖겠죠. 상인길드. 그래서 초반에 중세도시는 상인길드가 주도하면서 중세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상인길드만 있는 게 아니죠. 상인들은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공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막 돌아다니니까 수공업자들도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도 이제 길드를 만들어요. 그 밑에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수공업자들도 길드를 형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에 자리 잡았는데 상인길드가 거기서 권력을 독점하니까 불만이 생긴 거야. 불만이. 거기 보면 상인길드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순서적으로 따지면 상인길드가 먼저 중세도시 만들고 그리고 수공업길드가 형성되면서 이미 독점된 상인길드에게 대들더라. 뭐 이건 이제 중세자치 도시의 어떤 자치적인 힘의 관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공업자들의 운영하는 방식이 좀 나와요. 이거 많이 유명하죠. 수공업을 할 적에는 처음에는 견습공으로 도제로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직인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장인이 된다. 우리가 아는 수공업자는 이제 장인이에요. 장인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데 장인이 되는 과정이 뭐냐? 견습공에서 직인에서 장인으로 간다. 견습공 그 도제는 뭐냐? 그러니까 장인에게 어렸을 때 들어가서 거기서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물도 밀어주고 그러면서 각종 잡일을 하면서 어깨너머 배우는 겁니다. 아직까지 맡기지 않아요. 그냥 어깨너머 배우면서 우선은 이 장인에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제 견습공이죠. 견습공입니다. 어깨너머 배우면서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면 머리 감겨주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약간 이제 견습공 느낌이 상당히 있죠. 직위는 뭐냐? 이제 어느 정도 너도 이제 빨래도 하고 이런 거 많이 기여했으니까 이제 물건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장비도 좀 만져봐. 그리고 한번 좀 만들어도 봐. 라고 한 게 이제 직위지. 직위는 이제 물건을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갖습니다. 하지만 직위는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못합니다. 판매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럼 미용실에 가면 옆에서 이제 빠마 도와주고 그래요. 머리 감겨주다 이제 빠마 도와주는 쪽으로 가요. 그게 약간 이제 직인적인 느낌이죠.
장인은 뭐냐? 장인은 마스터 아닙니까? 마스터. 마스터가 만든 게 마스터피스 아니에요. 그 장인은 결국 이제 만들어서 내다 파는 미용실로 따지면 원장님이죠. 원장님 직접 이제 하시는 그런 관계를 좀 가져나가면서 숭어업에 어떤 단계가 있었던 것이고, 얘네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길드 아닙니까? 길드는 서로 간에 규약들이 있어요. 이 규약을 안 지키면 길드 바깥으로 내쫓아버리죠. 너 나가 임마. 죄송합니다. 임마가 나와버렸어. 죄송해요. 나가라 뭐 이렇게 하죠. 그 자체 규약이 그 옆에 보면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규약들이 있다. 노동 시간을 통제하고 가격 등을 통제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구두 만드는 수공업자가 A가 있어요. 우리도 구두를 4시까지 작업하고 그 다음에 만들지 않겠다 라고 길드에서 확정하면 더 이상 어느 구두 업체도 4시 이상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6시까지 일했다? 너 왜 4시까지 일하자고 했는데 너 6시까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격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구두를 10,000원에 팔기로 하였다라고 규약했는데 싸게 판다고 5,000원에 팔았어. 그래서 더 많이 팔려고 그래. 그럼 나가! 너 왜 안 지켜? 이게 이제 이렇게 서로 간의 규약들을 통제해서 지켜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결론은 뭔지 아세요? 자유경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옆에 쓰세요. 자유경쟁이 아니. 자유경쟁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 자유경쟁이 된다는 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에는 경쟁이 제한된 거죠. 경쟁이 구속되고 통제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된다기보다는 일정의 룰 안에서 움직여진 거죠. 자본주의가 결국 이러한 룰을 깨버리고 자유경제 쪽으로, 경쟁 쪽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자유경쟁이 옳은 걸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경쟁은 생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경쟁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 경쟁의 가장 약점은 끝이 없는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친구가 1시까지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2시까지 공부,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잠 안 자는 사람 있고, 이게 경쟁이 효율성을 어느 정도 최적의 효율성을 가져가다 어느 순간에는 최악의 효율성으로 빠져드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다시 규약이, 합의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런 상상력 발휘해볼까요? 야, 우리 4시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엔 쉬는 걸로 하자. 유토피아 아닌가요? 야, 야자하면 벌점 받는 걸로 하자. 유토피아 아닌가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가능해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경쟁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은 이전에 이미 있었던 참 많은 것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상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중세 도시의 두 주인공 사행길드와 그리고 숭어길드를 좀 살펴봤어요. 마지막 자원재해 쇠퇴. 자, 여기 보면 끝나요. 자, 조금만 힘냅시다. 결국 자원재해를 쇠퇴하겠죠. 자,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 뭐 혹은 중세 도시의 발달 속에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더라. 화폐 경제가 뭘까요? 상품이 출현하고 상품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화폐가 출현하고 이 사회가 화폐가 없이는 안 되는 사회. 바로 상품과 화폐를 매개로 해서 상업의 최상의 단계가 상품화폐 과정이고, 특히나 화폐가 많이 들죠. 지금은 우리가 화폐사회죠. 화폐사회. 그러다 보니 중세 후기에 상업이 활성화되고 화폐가 넘쳐나다 보니 바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배운 이야기 바로 이야기. 농노는 더 이상 지대의 대가로 노동부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화폐로 낼게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영주도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와서 일하지 말고 그냥 화폐네. 나도 그 화폐 가지고 좀 뭘 사자. 영주의 필요성이 화폐로 발생하니까 농노도 이제 거기서 일 안 하고 화폐로 내고 땡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지대가 중세 초기에는 노동부역, 노동으로 하다가 중세 후기 되면 화폐로 대체된다. 현물로 대체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야기. 농노는 이제 지대를 화폐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역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영주의 집에 가서 3일 동안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3일간의 시간을 얻는 것이고,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기회들을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농노는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마침 그때
곡물 가격이 상승하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다. 그러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곡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화폐 가치. 곡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왜? 화폐로 곡물을 사니까. 이거는 서로 시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죠. 이걸 이제 말하면 인플레,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뭡니까? 새우깡을 1,000원에 사던 것을 2,000원 주고 사는 거죠. 그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새우깡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걸 인플레라 그러죠. 인플레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플레는 누구에게 좋냐? 보세요. 지금 가치가 오른 건 곡물입니다. 곡물은 누가 생산해요? 농민이 생산하죠. 그러니까 농민이 10가마니를 생산했는데 평소에는 1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농민으로서 따봉이죠. 그러니까 농민은 앞서 시간적인 자유를 얻었고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농민은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드디어 농노적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나는 것이고 그 기회가 쌓여서 이제 시민사회로 그 시민이 혁명을 일으키는 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밑줄 14세기 시기도 중요해요.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하였다. 흑사병이 알다시피 블랙데스 아닙니까? 블랙 흑 죽음 데스. 검은색의 그러한 물집 같은 것들이 쫙 그러면서 온몸이 검어지면서 결국 죽어나가더라. 흑사병. 패스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천연두라고 했었던 이 흑사병. 엄청나게 죽었어요. 엄청나게. 여기 지금 흑사병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정의 요인은 이런 거예요. 원나라가 13세기에 오죠. 13세기에 왔는데 그간의 원나라가 오기 전까지 동서간에 큰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체는 꾸준히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시죠? 항체가 형성돼. 면역체계도 마찬가지고.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면역체계 속에 있었는데 이게 서로 만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패스트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유럽이 패스트의 면역력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접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쫙 하고 이제 마치 지금 코로나가 확산됐듯이 확산되어서 보세요. 여기로 시작했던 게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 내륙으로 깊게 들어가서 유럽 전역으로 정말 추운 데를 제외하고는 유럽 전역이 흑사병에 번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죽습니다. 3분의 1. 여러분 3분의 1이 죽으면 여러 가지 요인, 특히나 농민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농민이 많이 죽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욕이냐? 살아남은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왜? 일하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더 주지 않으면 오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도에 여기 지금 지도의 연도 보세요. 14세기죠. 1300년부터 14세기 즈음에 여기 보세요. 농민의 임금지수가 팍 올라버립니다. 임금지수가. 왜 임금지수가 이렇게 오르냐? 더 많이 줘야만 농민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러니까 흑사병이 대단히 우발적인 사건인데 공교롭게도 살아남은 농민 입장에선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농민들은 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 아주 좋은 일. 그래서 거기 보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농노의 지위가 향상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러느니 차라리 해방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위가 많은 그러한 농노들은 해방의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특히나 뭐 동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농노를 억압하는 그런 반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서서히 농민들은 부역노동에서도 해방됐었고 많은 경제적 지위 속에서 이제 장원을 벗어나는 시민적 존재로 발견되는 확산되는 거죠. 흑사병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중세 때는 이 병을 누구에게 병이 났어요. 내 딸이 막 이렇게 흑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 찾냐? 목사님, 신부님 찾아요. 신부님 지금 아이가 이렇게. 그럼 신부님이 옵니다. 악마가 들었구나. 악마가 들었어. 기도를 열심히 해줘요.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시나요? 신부도 걸려버리죠.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구사 마스크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농민 입장에서 뭐야? 아니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신부님 죽었어? 이게 종교가 이 패스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종교도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가뜩이나 권위를 잃어버린 이 종교가 이 흑사병을 만나면서 더 권위를 잃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이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들이 횡행하여서 심지어는 여기 보면 채찍고행단이라고 이 우통을 벗고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쓰고 뒤에서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우통 벗겨놓은 거.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이런 벌을 준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의 채찍을 치면서 주여 살려주소서 이런 고행들을 했어요. 그럼 나아지나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패스트 걸리죠. 그 중세의 종교적 권위가 패스트 만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흑사병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죽음의 무도회. 그림. 다들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해골들만 잔치를 벌인다라는. 여러분 김연아 아주 유명한 우리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가 예전에 요 모습을 쫙 아시죠? 이 곡을 그때 곡이 죽음의 무도예요. 여기 흑사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골들이 춤추는 그 이야기의 그 노래를 삼아서 멋진 연기를 했었죠. 죽음의 무도회는 뭐 많아요. 교황이든 황제든 왕비든 왕이든 수도원장이든 기사든 백작이든 공비든 법률가든 다 패스트에 죽어버린다. 그야말로 권위의 붕괴. 바로 그리고 살아남은 농민의 지위 향상, 농노의 해방. 이제 역사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일부의 농노 억압도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농노들이 이제 자신의 지위를 더 획득하고 저항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과정 속에 거기 보면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난이, 자, 프랑스에서는 자크리난이 터졌다. 요거 거기 필기에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년 전쟁 중에 100년 전쟁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흑사병 와중이었고 100년 전쟁이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한번 붙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잔다르크 나오는 그 100년 전쟁까지 겹붙여지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고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난이 터진 이게 이제 흑사병의 와중 십자군 전쟁 이후에 터진 농민들의 저항이었다. 그러려니 하시고 다음에 100년 전쟁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우리 흑사병 지금의 코로나랑 많이 비견되죠. 흑사병 패스트로 소설을 썼었던 알베르트 까미가 패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병은 흑사병 말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쾌한 방문객에 불과해 보였다. 시민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는 욕망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방문객일까요? 지금 있다가 사라져버릴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방역체제가 이제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흑사병 거의 100여 년 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부터 해이해졌죠. 방문객 아닐 겁니다. 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우리 인류가 지금 막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를 막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변이가 아마 항생제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한 것일지도 몰라요. 방문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행동, 뉴노멀이 마스크 쓰고 이게 뉴노멀 아닙니다. 인류가 그간에 왔었던 것을 대전환시키지 않으면 생태와 지구를 다시 살려서 이 인플루엔자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걸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곳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엿보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